안녕하세요. 요즘은 우리가 디자인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뿐만이 아니라 입는 거,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그 질보다는 그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사가고 안 사가고 하는 엄청난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들이 보통 보면 많은 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느냐면 주로 자연에서 찾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자연에서 자연을 보고 거기서 느끼고 보고 한 것들을 옮겨다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 예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그 자연을 통해서 보고 어떤 한 것들을 응용해서 디자인화하고 또 제품화하는 그런 학문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체 모방이라고, 생체 모방학이라고 요즘 해서 학교에서도 대학에서 특별한 그 과가 만들어져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시기,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그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 쭉 보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보고 그 자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느끼는 문화가 발달된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자연을 통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서양에는 자연을 통해서 문명이 많이 발달됐는데요. 오늘은 자연의 몇 종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곳의 정원입니다. 위에 정자가 있고 앞에는 지금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연못이 있겠죠. 주변에 버드나무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의 연못들은, 동양의 정원들은 거의 자연 친화적으로 정원을 꾸몄습니다. 그냥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보기 좋은 곳 위치를 정해서 정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자체 자연 자체를 즐기는 쪽으로 동양은 문화가 발달됐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폭포가 있는데요. 조그맣게 마당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 연못을 파면 연못 한가운데 조그만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섬 가운데에는 소나무든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다음에 연못 물을 채우는데 한 옆에다 이렇게 동양에는, 우리나라는 폭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지 않습니까? 그 순리를 거스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폭포 문화가, 동양에는 폭포 문화가 형성된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거와 정반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명이 발달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순리인데 요 아래로 흐르는 물을 어떻게 거꾸로 한번 올려볼까 하는 발상을 해서 서양은 폭포 문화가 발달된 것이 아니라 분수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즐기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응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어렸을 때 이때 가을 요때 조금 지나면은 매년 창호지를 사다가 문을 발랐거든요. 종이로 문을 발랐는데 그 문을 바를 때 그냥 종이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 있는 곳에는 국한잎 한 잎을 따다가 그 속에다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창호지를 발라서 그 자리가 국한잎이 보일락 말락해서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을 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살도 꽃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옮겨다가 우리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궁인데요, 궁. 예쁘게 단청이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궁, 옛날 큰 궁이라든지 사찰에 가면 이렇게 단청이 아름답게 칠해져 있는데요. 이 단청의 무늬들을 보면 다 꽃무늬, 나무 이파리 무늬 이런 것들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청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양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기와가 있는데요. 기와장의 끝에도 마찬가지 꽃 문양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은,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옮겨다가 건축에도 사용되고 집기 부품에도 사용되고 우리가 늘상 쓰는 어떤 소품 그런 거에도 그런 문양을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요. 또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 생활 도구로도 많이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디딜방아인데요. 디딜방아는 산에 가가지고 나무가지가 Y자로 된 나무가지를 구해다가 그 자체를 디딜방아로 썼습니다. 그래 끄트머리 발로 밟는 그런 자리에는 이렇게 나뭇가지 두 개가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을 오른발로는 이쪽을 밟고 왼발로는 이쪽을 밟아서 그것을 특별하게 가공하지 않고도 산에 있는 나무 그 모양 그대로 생긴 나무를 갖다가 디딜방아를 만들었고요. 우리 아버님들이 어르신들이 무슨 짐을 옮길 때 유용하게 쓰였던 지게 있지 않습니까? 메고 다니는 거. 그 지게도 그것을 특별히 만들지 않고 나무 중에 이렇게 기둥이 있다면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 그런 나무 두 개를 구해다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지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게의 좌측과 우측은 똑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산을 어디 가서나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의 그 정상 모형을 보면 어느 곳은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 낮은 산 그 모양을 그대로 몸짓을 하면 그 몸짓이 우리 전통 춤사위가 됩니다. 우리 그 서양춤 말고 한국의 전통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춤사위는 그렇게 우리 산 능선의 모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춤사위를 만들었다고 제가 어느 무용가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양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을 자꾸 갖다 응용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즐기고 활용하는 문화가 발달된 반면에 서양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의 어느 궁 앞에 있는 분수대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정원을 보면 이렇게 연못을 하나 파고 가운데 조그만 섬을 하나 만들고 그 섬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도록 조그만 폭포를 만들어서 정원을 만드는데요. 서양은 이렇게 큰 연못이 있으면 연못 가운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조각상들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곳에 밑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를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물이 순리를 거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순리인데 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거꾸로 한번 올려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을 그런 쪽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더 유용한 이기를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을까? 응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문화가 발달했다기보다는 자연을 보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자연을 보고 응용해서 우리 문명의 이기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독수리인데요. 독수리가 연희 때 날아갈 때는 날개를 쫙 펴고 어느 때는 날갯짓도 하지 않고 그냥 공기 바람을 타고 그냥 날아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속력을 내서 쏜살같이 이동을 할 때는 독수리 날개의 끝을 보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공기를 차고 나갈 때 여기에서 공기 저항이 있는데 요 날개를 타고 공기가 이동해서 요 끝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공기 저항이 생겨서 빨리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지가 알아서 날개를 싹 올립니다. 끝 날개를. 여기서 간 것이 날개 끝에 오면 이 날개 끝이 공기를 분산시켜서 회오리 바람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빨리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요것을 유심히 관찰한 과학자들이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먼데 여행 갈 때 전복이 큰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보면요 비행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들을 보면 날개 모양이 두 가지 종류의 날개가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보면요 어떤 것들은 비행기 날개가 쫙 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펴져 있는 비행기 날개가 있고 어떤 것은 끝을 이렇게 저 독수리 날개 같이 올린 비행기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끝을 올리는 것은 이렇게 평평한 비행기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평한 비행기는 좀 연식이 오래된 비행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공기가 맨 끝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과학자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그냥 반듯이 했었는데 어느 날 독수리를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휘어져 있다는 걸 알고 독수리가 왜 날개를 휘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과학자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거기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를 올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비행기 날개 끝을 다 올렸습니다. 우리가 독수리한테 비행기의 날개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고 응용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발명해내는 일들이 또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벨크로,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도시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다니는데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헬멧 모양이 승마할 때 쓰는 헬멧이라든지 이런 헬멧하고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쓰는 헬멧은 뒤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꼬리같이 나와 있는 헬멧을 쓰고 다니십니다. 그 모양이 무엇을 닮았느냐면 딱따구리 머리를 닮았습니다. 딱따구리 대가리를 닮았습니다. 왜 그 자전거 탈 때 쓰는 헬멧 모양을 딱따구리 대가리 모양으로 만들어놓냐면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서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새지 않습니까? 이놈이요 나무를 가서 주둥이로 빡 찐다니까요. 그 충격이 머리로 다 전달되면 사람 같으면 금방 뇌진탕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딱따구리가요 나무 쫓다가 뇌진탕 걸려서 떨어지는 딱따구리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왜 걔들은 그렇게 강하게 입으로 충격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그 충격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따구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뼈, 그 디자인이 다른 동물과 달리 되어 있습니다. 주둥이가 있으면요 이렇게 사람 같으면 딱딱딱딱 치면은 이 충격이 다 머리로 전달될 텐데 딱따구리는 입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머리 위에 뼈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 오는 것이 이렇게 직접 뇌로 전달되지 않고 이 머리 위에 뼈를 타고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쇽 이래서 딱따구리는 아무리 세게 주둥이로 나무를 쪼아도 그 충격이 딱따구리 뇌로 들어가지 않아서 뇌진탕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발견한 우리 과학자들이 그걸 응용해서 헬멧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꼭 자전거나 이런 걸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떨어졌을 때 머리에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이 머리로 직접 가지 않고 헬멧을 타고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뚝 전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헬멧을 보면 딱따구리 머리같이 뒤에가 이렇게 쏙 나오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건데요. 우리 공사장에 가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터파기 하는 거, 굴삭기를 하나요? 포크레인, 굴삭기라는 거. 그게 없을 때는 정말 집 짓기, 공사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삽으로 파야 되는데 지금은 그 포크레인, 굴삭기가 발명되고 나서 얼마나 땅 파기가 쉬운지 정말 좋은 우리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인데요. 발명품 중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굴삭기는 뭐를 보고 만들었냐면 개 있지 않습니까? 개 바다에 사는 개 다리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 그걸 보고 그대로 응용해서 만드는 것이 굴삭기거든요. 굴삭기. 그런데요 바다에 사는 그 갯벌에 사는 개는 요렇게 앞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 다리가 앞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입니다. 요렇게도 벌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만든 우리 포크레인은 앞으로는 개 다리 모양으로 팔 수 있도록 흙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발명해 놓은 포크레인이 개 다리만 또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자연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지붕을 이것으로 지붕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요. 골프장에 가보면 이제 그 정원수 그 골프장 잔디 가에 나무들을 정말 예쁜 나무들을 잘 갖고 놨거든요. 그 중에
대추야자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대추야자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종려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골프를 치다가 잘못 치면은 골프 공이 옆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 그린을 따라서 그 잔디밭을 따라서 공이 날아가야 되는데 조금 실수를 하면 이 공이 옆으로 가서 옆에 있는 대추야자나무의 이파리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공이. 그런데 이 골프 공은요, 한번 치면 이 속도하고 이 힘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의 잎에 맞으면 그 나무 잎이 남아나지를 못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나무의 잎에 이 골프공이 맞으면 그 나무의 잎은 끄떡도 없습니다. 끄떡도 없습니다. 부서지지도 않고 잘려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추야자나무의 잎은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골이. 다른 것들은 다른 잎은 평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골프공에 맞으면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 대추야자나무의 잎은 이렇게 골이 있어서 맞아도 잘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본 어떤 과학자가 그 모양대로 스레트를 만들었습니다. 스레트를. 그래서 스레트 지붕을 만들 때 그 스레트의 두께가 아주 얇아도 그 위에서 그 목수님들이 올라가서 밟고 막 다녀도 스레트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위의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도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곳이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었다는 겁니다. 서양이었다는 겁니다. 동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체를 즐겼고 서양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명이 인간이 사는 좋은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보고 즐겨야죠. 자연도 또 보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보고 즐기면서 그렇게 관심을 조금만 다른 데로 바꾸면 정말 좋은 어떤 발명품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 할까요? 그냥 무슨 물건을 만들고 이런 데 활용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유효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한테 주는 교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이요, 정말 텔레비 보기가, 뉴스 보기가 겁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서로 싸우고 마음이 안 맞고 다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텔레비를 틀 때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나는데요.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전보다는 갈등이 훨씬 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것, 어떤 그 내용이 전혀 반대인 것, 생각이 반대인 것, 이런 것들로 갈등이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과 그런 것들이 합쳐지지 않고 전혀 반대로 되는 것을 하필이면 갈등이라 했을까요? 칡과 등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썼습니다. 식물의 이름을 썼어요. 식물들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많은 식물 중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합쳐지지 않는 것,
따로 노는 것을 갈등, 칡과 등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조상들이 자연 관찰을 엄청히 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칡이고요. 이쪽은 등나무입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라 했느냐면요. 이게 덩굴식물들인데요. 덩굴식물은 지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다른 나무나 이런 곳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덩굴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덩굴식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덩굴식물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다른 것에 뿌리를 받고 올라가는 놈들이 있고, 한 놈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덩굴손이라 해서 그런 놈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다른 나무에 이렇게 칡과 등나무 같이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 덩굴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식물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칡이라면, 제가 등나무라면, 이게 나무가 있으면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거든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가지가 있어. 나무 가지가 장애물이 있어요. 가기가 나빠. 그러면 굳이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장애물이 있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감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편리한 대로 감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칡이나 등나무 같이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덩굴식물들은 그런 놈들이 한 놈도 없습니다. 칡은요, 장애물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칡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등나무는 반대로 다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칡은 오른쪽으로만 죽으라고 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둘이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생각이나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것을 갈등이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고사리인데요, 고사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금은 디자인 홍수 시대고, 디자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디자인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제품이 질이 아무리 좋아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디자인인가를 고사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디자인을 보면요, 이 고사리, 이 자연은 모든 것들이요 평생 봐도 안 질리거든요. 제 말 맞습니까? 꽃 한 10년 보니까 질리는 꽃이 있습니까? 나무 한 5, 6년 봤더니 질리는 디자인이 있습니까? 자연은 평생을 봐도,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는 디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때 볼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놓은 디자인은, 그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해놓은 디자인이라도 옷 마음에 들어서 샀다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증이 나서 옷을 안 입습니다. 요즘 옷 떨어져서 안 입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실증이 나서 안 입지. 이렇게 인간이 해놓은 디자인은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가 해놨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는데, 자연의 디자인은 평생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잘된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고사리 잎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고사리 이 디자인은요 아주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전체 모양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했습니까? 전체 모양을 보지 마시고 요번에는 요 이파리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다른 걸 다 가리고 요거만 보세요. 전체 모양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다시 요걸 전체를 보지 마시고 요 잎 하나만 보세요. 잎 하나만. 이건 또 요 모양이 그대로 반복돼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풀액탈, 무한 반복의 미학이라는 건데요. 자연은 이렇게 복잡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아주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됐던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놨고 또 그 다음에 요 잎에다 그대로 옮겨놨고 이런 것들이 고사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무 줄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똑같은 모양의 줄기가 옆에서 또 나오고 또 똑같은 모양의 줄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나무가 커가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번개치는 거 보면요. 번개도 똑같은 것을 반복시켜 놨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피지 않습니까? 혈관 모양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 놨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의 디자인은 평생 봐도 질리지 않는데 그 디자인은 복잡하게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을 반복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디자이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디자인은 이것저것을 자꾸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뺄 것이 없이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디자이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색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지금 띄웠는데요. 보색.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보색하면 정반대의 색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반대의 색.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색하면요. 나하고 전혀 다른 색 이렇게 나하고는 뭔가 안 맞는 색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색은 나를 제일 돋보이게 만드는 색입니다. 어린 잎인데요. 지금 어느 나무가 지금 그 새순이 나와가지고 어린 잎이 자라려고 지금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이 있거든요. 이파리는 녹색이지 않습니까? 녹색에 이 잎줄기가 있는데요. 잎줄기는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을 띱니다.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꼭 붉은색 잎줄기를 붉은색으로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잎줄기를 붉은색으로 만드는 것은 요거 녹색과 잎과 어울려져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디자인은 그 단순하게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색도 이렇게 자연은 색도 어울리게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 산에 가면요. 거의 나무들이 녹색인데요. 녹색만 또 있으면 녹색이 아무리 좋은 색이지만 녹색만 있으면 또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꽃이나 열매나 이런 것들은 녹색으로 꽃이 피고 녹색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른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렇게 가지고 그 좀 또 그렇게 아름답게 중간중간에 악센트를 넣어서 디자인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인데요.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가 지금 촘촘하게 익었습니다. 근데 이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연 걸 보면 이렇게 씨가 맺은 곳에 문향이 있습니다. 무늬가. 그런데 요 공간에 해바라기 씨가 빡빡하게 들어 있는데요. 그 모양이 그 문향이 이렇게 무슨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둑판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 하나씩 해바라기 씨가 맺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서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씨가 쭉 연결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요 좁은 공간에 제일 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랍니다. 이게. 두 번째는 요 모양이 인간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요 놈들을 황금 비율이라고 이름합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가요, 유명한 수학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수학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분인데요. 그 피타고라스가 디자인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은 그 수가 가로 세로의 비라든지,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그 길이가 1대 1.618, 외우기가 좀 쉽지 않지요? 5대 8입니다. 5대 8. 5대 8, 약 5대 8이 될 때 가장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아름답게 느껴지고 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황금 비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5대 8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대 1.618로 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나눴을 때 1.618이 되는 건데요. 그런 숫자는 1, 2, 3, 5, 8, 13, 21 이런 숫자가 그렇거든요. 요 수열이 수학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1, 2, 3, 5, 8, 13, 21 이 중간중간에는 많은 수가 있거든요. 5하고 8 사이에는 6, 7이 있을 거고 8하고 13 사이에는 9, 10, 11, 12 이런 여러 가지가 수가 있을 텐데, 이 해바라기 씨가 연근 것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이걸 세보고 또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세면 이렇게 반대편 무늬가, 이 반대편으로 세보면 이쪽으로 셀 때의 수가 있고 반대로 셀 때의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그 수 이외의 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개념은 동식물, 우주와 자연현상, 심지어 우리 몸에서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꽃은 예외는 있지만 꽃잎의 개수가 1, 2, 3, 5, 8, 13개로 이 수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팔꽃은 통꽃으로 꽃잎이 1장, 붓꽃은 3장, 메밀꽃은 5장, 코스모스는 8장 등 이 수열을 따르는 이유는 꽃 안의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꽃잎의 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씨앗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수열을 따릅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중심을 향하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나선형으로 얽혀 배치되어 있는데, 한 방향으로 21개일 때 반대 방향으로는 34개, 한 방향으로 34개일 때 반대 방향으로는 55개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 수열대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에 맞춰서 이 해바라기는 디자인이 됐습니다. 해바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솔방울 있지 않습니까? 솔방울도 뒤를 딱 쳐다보면 이렇게 그 씨가 맺히는 곳이 문양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13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인애플 마찬가지 뒤에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 숫자 이외의 수는 돼 있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연에는 수도 없이 많은 디자인들이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것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에서는 신전을 질 때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 조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가로 세로의 비율이 딱 그렇습니다. 1대 1.1618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맞춰서 파르테논 신전을 졌고요. 조각상 중에 제일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너스상 마찬가지입니다. 비너스상 마찬가지. 얼굴서부터 배꼽까지 길이와 배꼽서부터 다리 끝까지 길이가 고비율입니다. 이렇게 그 옛날 우리의 그 유명한 그 예술가들은 건축을 지을 때라든지 그림을 그릴 때라든지 조각을 할 때도 그 아름다운 비율에 맞춰서 한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이 비율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카드입니다. 카드. 신용카드. 명함입니다. 명함 사이즈. 명함에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명함에 가로 세로가 있고 우리 신용카드에도 가로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로 세로의 그 비율을 좀 달리해도 다 될 텐데 가로 세로의 비율을 따져보면 세로가 5, 가로가 8, 5대 8입니다. 5대 8. A4 용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5대 8의 비율로 사각형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완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카드, 명함, A4 용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그 비율로 지금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 황금 비율 이런 것들도 실생활에 많이 이용하면 좋겠고요. 가장 간단한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 벽에다가 사진 몇 개 걸어놓을 때도 그런 비율로 3대 5 이렇게 한다든지 3대 8 이렇게 그거 사이즈를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와 사진 정말 전시 잘 해놨네. 벽에다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걸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 어디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황금 비율이라 생각돼서 장황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인데요. 저는 정말 가을이 좋습니다. 이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봄보다는 저는 이 가을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단풍이 들 때 정말 좋은데 아름답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왜 버릴 잎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을까? 이런 제가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는 버릴 잎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아니라 할 일 다 한 잎이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봄에 나무 잎이 나와서 봄잎도 초록색이니까 좀 아름답죠. 근데 봄에 나온 잎이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오면요. 잎 색깔이 다 다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누가 뭐라 해도 가을 단풍입니다. 단풍 들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데요. 봄에 나온 잎은 할 일이 있어서 나온 잎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할 일을 하는 잎이고, 근데 가을 잎은 할 일 다 끝나서 지금 나무가 버리는 잎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근데 나무는 버릴 때 가장 아름답게 장식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 봄에 나온 잎이 봄, 여름을 거쳐서 정말 어려운 시기 할 일 다 충실히 해서 나무도 더 자라게 만들고 꽃도 피게 만들고 열매도 맺히게 만든 나무 잎에 대해서 마지막 일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짓는 잎에 대한 나무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을 단풍잎이 제가 다시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됐던 나무가 해준
장식해준, 디자인해준 이 아름다운 단풍잎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끝까지 지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순간 지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아름답게 장식됐던 화려한 색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단풍잎은 버리기 시작해서 자기가 왔던 곳 땅으로 돌아가는 땅색인 갈색으로 어느 잎이나 노란색으로 단풍 들었던 빨간색으로 단풍 들었던 그렇게 아름답게 색으로 물들였던 그 단풍색을 다 떨쳐버리고 다 쏟아내버리고 마지막에는 갈색으로 다 바뀌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종류의 자연이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특별히 디자인된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즐기고 아니면 또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한테 좋은 그 도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런 몇 종류의 특별한 자연의 디자인을만 봐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자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인 추석이 껴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모처럼 만나셔서 또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누시도록 한 주 쉬고 저는 한 주 쉬고 추석 지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